자, 오늘은 의사결정 나무예요. 디시전 트리인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냥 분류나무라고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책에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안 하고 분류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의사결정 나무 트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분류나무도 있고 회기나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제목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사결정 나무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실습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나무가 뭔지 이제 해보겠고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의 종류가 분류나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하고 리그레션 트리하고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앙상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앙상블. 방법론. 여기 뭐 포레스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의 종류들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쪽을 하는 거냐면 슈퍼바이스드 러닝 쪽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죠?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목표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타겟이 있죠. 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유추해내느냐. 이제 이건데, 분류라는 게 있고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죠? 분류는 우리 목표 변수가 그룹으로 결정돼 있을 때 A그룹에 속할 거냐, B그룹에 속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분류 기법이라고 했고, 지금 지도학습 중에서 하는 겁니다.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지? 광고액이 얼마 정도 나오지? 내년도 성장률이 얼마가 되지? 뭐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이 예측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나이브 베이지한 정리 방법. 그거는 우리 분류 클래스만 사용합니다. 예측 변수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분류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가, 타겟 변수가 범주형 변수라는 얘기죠. 그룹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 클래스, 우리가 보통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클래스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과 그거를 구해서 어떤 조건일 때 A 클래스일 거야, B 클래스일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죠. 그런 개념이 라이브 베이지안이었고,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분류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류나무와 회기나무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라고 해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류 쪽으로 이제 연관돼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분류 나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 회기나무 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먼저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뭐냐? 디시전 트리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예측 변수라는 건 뭐냐면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어떤 조건을 주어지는 그 변수를 우리가 예측 변수라고 하죠.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예측 변수가 있을 때 그거를 해서 결과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럼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분류라면은 클래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A 클래스로 갈지 B 클래스일지, 도산일지 정상일지, 살지 안 살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뭐 이런 거를 분류해내는 거고요. 예측은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지, 내년도 성장률이 몇 % 정도 될까, 뭐 이런 거를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사결정 규칙, 디시전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무 구조로 나와 있어요. 나무 구조. 그래서 나무처럼 보입니다. 쭉 이게 나무가 가지를 내리듯이 쭉 돼 있는데 나무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서 있어요. 이제 위에가 뿌리고요. 밑에가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거꾸로 돌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뿌리가 위에 있어요. 일반 나무랑 정반대예요. 뿌리가 위에 있고 뿌리부터 해서 계속 나무가 성장하는 거를 이제 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얘는. 자, 우리 나무 치는 거랑 똑같아요. 나무 키우는 거랑. 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나무가 무성하게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들을 쭉 이제 그 나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나무들은 가지치기 하죠. 그래야지 나무가 이쁘게 자라죠.
똑같이 여기도 두 가지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는 이제 나무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 거냐, 키울 거냐, 이 개념하고 필요 없는 걸 어떻게 가지를 잘 칠 거냐.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 나무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나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의 그림이 의사결정 나무의 기본 모양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돌려볼 거예요,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은행 고객 대출 제한 여부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사람한테 영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대출을 승낙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거예요. 과연 어떨 때 수락할 확률이 높지? 이거를 발견해내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광고를 하거나 세일즈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규칙을 마련해 놓았어요. 규칙이 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규칙이 되느냐?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행이 대출 좀 하실래요?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이거를 우리가 루트 변수라고 해요. 루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뿌리.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제일 위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게 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인컴, 즉 소득이 106달러보다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규칙을 쭉 따라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06불보다 클 경우에 오른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럼 이제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느냐? 당신 교육 수준이 어떻게 돼요? 교육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값을 가지고 되죠. 자, 1.5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고요. 크면 이쪽으로 가고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패밀리 사이즈가 가족 수가 2.5명보다 이상이냐 미만이냐 해서 이렇게 미만으로 결정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 0. 0이 뭐예요? 이 사람은 대출 안 할 거야. 우리가 해봐야 대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주면 359명, 즉 대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2,700명이고요. 대출을 하겠다는 사람이 280명이에요.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전체 표본수입니다. 표본수를 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자, 이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서 나온 2,700명 중에서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노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쭉 내려왔던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사람이 100%가 뭐예요? 전부 다 우리는 대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런 걸 쭉 따라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캠페인 해봐야 의미가 없죠. 왜요? 100% 안 할 거예요.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거의 100%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쭉 이제 이 룰을 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룰이라고 합니다. 룰인데 이렇게 if 뭐뭐보다 클 경우 작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if and 이렇게 then이라는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다가 영업 오토메이션 시스템에다가 세일즈 오토메이션 이런 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은행이다. 이게 지금 대출이지만 반대로 어떤 고객이 우리 은행에 와서 대출해달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것이냐. 이것도 반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당신 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쭉 물어봐서 제일 마지막에 대출을 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룰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룰이 이렇게 도출이 되면 이 룰을 가지고 시스템에다가 구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스템에 구축을 해줘야 은행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일반 대출 관계자들이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의사결정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룰을 만들어주는 게 의사결정 나무인데 장점이 한눈에 보기도 설명하기 쉽죠.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딱 왔는데 대출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물어보겠죠. 성질내겠죠? 내가 왜 대출이 안 돼요?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규칙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소득이 얼마 미만이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게 확률적으로 아마 도산할 확률이 높아서 우리 은행은 대출을 못 해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어떤 분류 기준에서 정확하게 분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게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설명이 잘 못해주는 게 있어요.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내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우리 시스템에서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경우는 약간 우리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의사결정 나무를 많이 쓰게 됩니다.